예. 고전 명작 읽기 1주 2차 시 수업을 합시다. 아, 지난 1차 시 때 수업 안내를 하고 또 인사를 할 때 우리 교과목이 고전 명작 읽기인데 네, 종종 지난 1차 시도 그렇게 했는데 명작 고전 읽기. 아, 그 이 글쎄요. 뭐 이런 게 좀 한 번씩, 예, 고전 명작 읽기인데, 명작 고전 읽기, 이렇게 첫 화면을 그렇게 써놓고, 또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몇 차씩 어, 수업 자료를 녹화하다가 또 그런 실수를 간혹 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성격이 대체로 차분해요. 대체로 차분하고 그런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음, 제가 또 숫자 개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도 어딘가 5만 원을 송금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모바일 뱅킹에서 동그라미 하나를 더 해가지고 50만 원을 송금해 줘서 좀 애를 먹었던 일이 있고, 그 숫자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 이런 걸 이제 혹시 무슨 뭐 어떤 인지 장애인가,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장애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전에 그 전에 예전에 어떤 언어 관습대로 그걸 부지불식간에 말을 하면은 어, 이제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자칫 또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해서 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에, 한국 장애인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국 장애인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한국 장애인 재단에서 매년 장애학 관련해서 논문 공모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4편 정도 선정을 해서 아마 3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죠.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그 선정됐을 때는 그 정도였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지원 금액이 조금 더 이제 증액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한뭐 5, 6년 전일 거예요. 그때 그 장애인 문학과 관련된 논문을 하나 이제 연구 논문을 써서 선정되고 그래서 논문을 이제 완성을 해서 학술지에 발표를 하고 또 서울에 가서 이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뒤로 또 한국장애학회가 만들어졌는데 한국장애학회에 문학분과 특별위원회를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가 부위원장 한국장애학회 문학분과 그 부위원장을 한 2년 했어요. 별다른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문학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그 선생들 중에서 장애와 관련된 연구 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장애학회 한국 장애학회 임원이라든가 그 회원들을 보면 대체로 어, 뭐 특수교육학과라든가 사회복지학과라든가 대체로 그쪽의 전공 교수님들이 많아요. 문학 쪽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문학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위원장이 영남대 교수시던데 이제 보니까 그 양반은 이제 그 임원회의를 하러 대전에 한번 갔었는데 오래전에 그 양반은 이제 그 그걸 저성장증?
키가 아주 작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장애학회 그 임원회의에 가보니까 나만 빼놓고 다 신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별다른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요. 그 내가 어떤 인지장애를 갖고 있나? 이게 쉽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장애물 경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명명하지 않죠. 그렇게 쓰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내 장애학 관련, 그 이제 문학 작품 속에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와 관련돼서 이제, 그 몇 개의 문학 작품을 읽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쓴 논문이었거든요. 어, 그랬는데 이제 그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장애인이 있잖아요. 시설. 이제 아주 중증 장애인은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집에서 돌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장애인,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돌봄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 그러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제가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천적 장애가 아니고 후천적 장애. 이건 이제 교통사고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교통사고라든가 추락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뭐 이런 산업재해도 있고 이런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기도 한데다가 또 이제 제가 그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이제 한국장애학회 임원회의에 한번 갔을 때 이제 나는 장애를 일단 신체 장애를 갖고 있진 않아서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어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고 사실 분위기도 좀 낯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이제 뭔가 발표를 하다가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다른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 이제 그 장애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자.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그 맥락에서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근데 장애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를테면, 선천적으로, 소아마비 장애를 이제 가지고 태어났거나, 또는 뭐 후천적으로, 그 사건, 사고로 이제 장애를 갖고 있어요. 예컨대 뭐, 하여튼 뭐 소아마비 이제 다리를 제대로 이렇게 두 발을 쓰기 어렵거나 하여튼 이런 신체적 장애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장애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애와 함께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장애학회 임원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차 표지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혹시? 그 휠체어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장애학회 선생님들은 그것도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장애는 이제 신체 장애도 있고, 뭐 어떤 정신적 장애도 있지만, 일단 신체 장애만 보고요. 신체 장애자들이 신체 장애가 장애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애인 표시를 휠체어 그림으로만 해놓은 그것은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만이 장애인 전부를 대표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것도 또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속으로 제가 겉으로 질문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장애인들의 어떤 쉽게 표지를 그냥 하나의 관습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신체 장애는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걸 다 해야 돼. 그 표시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반문도 좀 하고 싶었는데 굳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어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말하기도 일단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조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전 명작이 있기를 명작 고전이 있기라고 표시를 일주일차시하고 또 가끔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건 내가 뭔가 인지 장애가 갖고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려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심스럽게 지금 이렇게 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1주 1차 시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30분씩 만들어 두었는데 미리 여름방학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두었는데 50분씩으로 만드느라고 앞부분을 20분을 지금 더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이제 50분으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1주 1차 시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 편집을 해서 다시 봤더니 앞부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음질이 괜찮아요. 근데 뒷부분은 이제 또 그 조금 그 음질은 뭐 괜찮긴 한데 볼륨이 좀 또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이렇게, 앞부분은 좀 크죠. 뒷부분은 조금 낮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불편하지 않도록 볼륨 조절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6주차까지는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제 7주차부터는 그냥 이제 50분씩 논스톱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그때는 또 편하고 그럴 겁니다. 어쨌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나중에 좋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수업은 종강 때까지 15주까지 이렇게 수업 동영상을 매 차시 50분짜리 만들어서 이렇게 수업 관리 시스템에 올려놓고 여러분이 듣도록, 그다음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소통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끔 이런 이야기, 이런 행사가 있어요. 이런저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올해의 책, 그다음에 한 도시 한 책, 그 선정하고, 여러분은 그런 그 어떤 행사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 도서관들에서, 그런 행사를 해요. 올해 한 책 선정.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여러 그 선정위원들이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어떤 책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올해 한 책, 어떤 책을 선정을 해서 이제, 북 콘서트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또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 지역 도서관에 이제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좋은 책을 안내해주고, 일반 시민들에게 좋은 책을 안내해주고, 그 책을 좀 더 가까이서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좀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행사에. 저도 이제 그 어느 광역 단위의 그 도서관에서 하는 그 올해 책, 그 선정위원회 이제 위원이 돼가지고 회의를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세금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 여러 차례, 서너 차례에 그 선정위원들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이 선정이 뭐 2, 3 이렇게 책이 선정이 되면 이제 그 북콘서트도 하고 그 각가들 초청해서 이제 북콘서트 하려면 또 돈도 들고, 그다음에 또 책을 또 상당히 많이 사서 각 지역 도서관에 이제 비치를 하고,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이제 그 비판적인 그 의견을 피력을 했냐면, 이거 지역 도서관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선정되는 책들이요. 이를테면, 그 베스트셀러, 대형 서점에서 그 집계하는 베스트셀러 순위에 결국 들어가는 그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그 광역 단위의 지역 도서관에서 또는 대학교에서 굳이 그런 예산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아도 그 1, 2, 3위로 선정되는 책들은 이미 베스트셀러로 순위에 올라 있고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고 많은 독자들이 알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또 이렇게 비용 예산을 많이 들여서 또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책들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그건 독자들이 사서 읽고 또 작가에게도 또 출판사에게도 책을 굉장히 많이 찍어서 인쇄도 인쇄 수입도 되고 그렇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지역 단위에서 지역 대학에서 그다음에 지역의 도서관에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굳이 그런 그 베스트셀러 위주로 선정을 하지 말고 가급적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그런 작품들은 사실 베스트셀러 순위에 잘 오르지 않고 일반 독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좀 선정을 해서 좋은 책들을 선정을 해서 의미 있는 책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좀 널리 알리고 이런 게 더 적합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그런 그 행사인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선정위원들 일부는 또 긍정적으로 보시기도 하던데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에 그 도서선정위원회에서는 저를 배제해가지고 한 번만 딱 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좀 할 말을 하자, 할 말을 하고 살자 그런 주의여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오늘의 기분이라고 이게 제가 이제 이 배경 화면을 이렇게 좀 다른 걸 해놔서 좀 이런 자 오늘의 기분 이게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군요. 오늘의 기분. 예, 이게 제 장편 소설입니다. 심용희 그 심용희의 장편 소설 오늘의 기분. 작년에 2020년 10월 달에 푸른 사상 출판사에서 푸른 사상 소설선 29번으로 펴낸 장편 소설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책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네. 아,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 인생에 그 이를테면 뭐 그 소위 이제 뭐 그러니까 그 기억에 남는 책 한 권, 책, 응? 나를 또 어떤 그 삶의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그런 책, 뭐 한 권, 이렇게 또 뭐 그 묻는 질문이 있죠, 가끔. 응? 그, 그런 것도 나는,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소설가고 평론가고, 그래서 글을 쓰고, 그러니까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글을 가르친 지가 벌써 20년, 30년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그 나를 키운 것이 단 한 권의 어떤 책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 여러 다양한 분야의 또 책을 읽고 그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나의 그 어떤 지식의 그 저장고에 쌓여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지식들의 총합이 돼서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또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또 내가 글을 쓸 때 그렇게 읽었던 다양한 어떤 지식들이 이제 어떤 또 재구성되고 그러는 것이지 단 하나의 책이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역할을 했다거나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제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단 한 권의 책, 뭐 그런 것을 그럼 지금 우리가 고전 명작 읽기 15조 동안에 그 서너 권의 책을 읽을 것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책이 가장 기억에 물론 15조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본다면 뭐 무리는 없겠는데 하여튼 제 이야기는 어,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책들을 읽음으로써 그것이 내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20분 타이머 예,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제 또 그 2차 시 지금 2차 시하고 있습니다. 2차 시의 본래 주제는 우리가 이제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의를 갖고 있을까? 의의는 이제 의미와 어떤 가치거든. 그러니까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30분 동안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고 부분 또 볼륨 조절해 가면서 어 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작 고전 읽기 1주 2차 시 공부를 합시다. 1차 시 때는 15주 동안 우리 명작 고전 읽기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2차 시에는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명작 고전 읽기 1주 2차 시 오늘은 문학 작품 읽기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를 합시다. 일단 이제 우리가 명작 고전 읽기 15주 동안 소위 이제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문학 작품과 철학 서적을 같이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학이라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우선 문학은 인문 분야의 기본 토대 역할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인문이라고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인문학 우리 있죠. 명작 고전 읽기도 이제 인문학의 그 틀 속에 있는 하나의 이제 교과목인데 전통적으로 인문학 그러면 문사철 그러죠. 문학과 역사, 철학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심리학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문학은 바로 그런 인문 분야의 기본 토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문학은 인간 사회에 태어난 한 개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지적 발달을 돕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생존하려는 최선의 욕구와 생존할 수 있는 조건 및 환경을 확보하려는 데서 실용적인 의사소통의 언어가 출발하죠. 그런데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는 이제 내가 누구인가 이거죠. 자아를 인식하고 또 나를 표현하며 더 나아가 세계에 우리가 개입하고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사회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의미죠. 그런 어떤 최선의 욕구를 나타내려 할 때 주체화되고 상징적인 언어, 즉 문학의 언어가 등장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상 실용적인 의사소통의 언어와 문학의 언어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의사소통의 언어는 생존과 관련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거, 배고프다, 뭘 먹고 싶다, 목이 마르다, 뭘 마시고 싶다 이런 거죠. 생존의 그 욕구와 관련된 그런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실용적인 의사소통의 언어가 출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문학의 언어는 바로 이런 것들 자아를 인식하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 개입해서 인류의 발전에 뭔가 내가 참여하려고 할 때 바로 그런 욕구 우리는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면서 공동체의 문제에 개입하고 공동체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기여하기를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런 주체화되고 상징화된 언어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문학의 언어가 등장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고상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 문학은 인간이 유년기부터 세계를 인식하는 창으로 작용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라든가 조금 더 잘하면 학교에서 유치원 학교에서 우리가 책을 읽도록 하죠. 그러니까 책을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유년기부터
세계를 인식하는 창이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와 마주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좀 더 자라서 성장기의 정신적 긴장과 현실 세계의 충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많은 성장 소설들에서 위로를 받고 자신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그런 역할을 이제 문학이, 그다음에 책이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선대로부터 이어받고 후대에게 넘겨줄 문화적 유산을 또 형성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만나야 하는 가치 있는 경험의 보고죠. 보물창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학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평생 각자의 어떤 전공 영역에 맞게 또 일을 하면서 그래야 이제 먹고 살고 인간으로서 최선의 어떤 존엄을 또 유지할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어떤 일을 전문적인 자신의 어떤 일에 종사하면서 그동안에 틈틈이 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그 문장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글로 된 거죠. 글로 됐고, 그러니까 종이에 글로 인쇄된 것인데, 우리 일단 읽어야 되겠죠. 우리 이제 그 명작 고전 읽기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그 내용과 주제 의식을 이해를 해야 그것이 나의 그 독서하는 자아의 어떤 영양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를테면 감동, 울림,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 문학에는 그렇죠. 문학에는 그러니까 작가가 그 텍스트에 담아놓은 어떤 내용들, 문제의식, 이것을 독자인 내가 읽고 이해를 해야 감동이든 감흥이든 울림이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전달이 되겠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감흥의 힘, 울림의 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없으면 문학에서는 독자가 책을 읽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근데 그 이제 독자 입장에서 보면 이 별로 무가치하다, 의미 없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문학 읽기는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학 읽기,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읽는 주체인 자아와, 그렇죠? 독자인 나와 텍스트로서의 세계, 작가가 자신의 어떤 세계관을 통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뭔가 어떤 내용을 담아놓은 걸 지금 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책. 그러니까 텍스트로서의 세계. 그러니까 거기에는 책에는 작가가 구축해놓은 어떤 세계가 있죠. 독자는 그걸 읽죠. 그러니까 읽는 주체인 독자, 즉 자아와 텍스트로서의 세계가 상호작용하죠. 그럼 굉장히 독특한 경험 공간이다, 이런 얘기죠. 자, 한편의 시를 읽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받아들이고 해석하죠. 즉, 내가 살아왔던 경험 세계를 바탕으로 그 시를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읽는다고 했을 때, 시든 문학이든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읽는 주체의 정서와 그 울림에 따라서 대상과 세계가 자유롭게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책이라도 읽는 주체에 따라서 읽는 사람의 독자의 어떤 경험의 내용과 그걸 바탕으로 형성된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책이라도 어떤 독자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 의미를 주고 또 어떤 독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음악이든 영화든 스포츠든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이제 종류의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는 좋아하고 어떤 스포츠는 난 별론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말은 사회과학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문학은 독자의 반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 그런데 사회과학은 그런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죠. 역사는 독자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죠. 이미 해석돼 있는
그런 어떤 그 텍스트를 독자가 읽게 되니까 그거야. 해석의 자유로운 변주가 문학은 더 넓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더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문학을 읽는 주체의 정서와 감흥이란 뭐냐? 그 주체가 아까 했던 얘기예요. 그 주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조건과 조건의 영향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이 껴서 읽는 주체 각자의 삶의 조건과 형질을 중시한 형질은 뭐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중시한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모순과 한계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사랑을 중시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 삶의 동기적 기제에 대한 어려운 말들이 막 써져 있네. 인간학적 성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학의 존재는 적의. 그러니까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문학은 문학이 대상으로 하는 건 뭐야? 인간의 삶이죠. 그러니까 문학은 인간의 삶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감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누군가 이야기인데 그 누군가 이야기가 나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떨 때 기쁨을 느끼고 어떨 때 슬픔을 느끼는가, 어떨 때 고통을 느끼는가, 어떨 때 희열을 느끼는가와는 거의 비슷하죠. 응? 이게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보편성. 그러니까 문학은 특수한 누군가의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 일반의 보편성을 자극하죠.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감동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이입이 돼서 감흥을 하고 울림을 얻게 되고 이런 얘기죠. 문학의 존재는 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학의 있기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자아를 조절하고 동화해 나가는 공간이다. 조금 뺍시다. 빨간 글씨만 봅시다. 자아의 존재와 의식을 문학 있게 공간 속에서 반성적으로 반성, 자 성찰이다 이런 얘기. 성찰. 그러니까 문학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문학 읽기의 의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래서 문학읽기 과정이라고 하는 심리적 과정이에요. 심지어 개인적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TV와 영화는, 그 TV 드라마와 영화는, 2명, 3명, 4명 다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그러나 문학은 어때? 오로지 단독자, 개별적인 독서 행위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심리적 과정이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 행위가, 심리적 과정이 점차적으로 사회적 과정으로 확산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울림으로 확장, 공명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어떤 이제 책을 읽었어요. 그 전에 그 공지영 소설 도가니를 내가 예를 많이 들었는데, 공지영 소설 도가니는 광주의 인하학교라고 하는 청각장애 아이들을 잘 보살피도록 마련된 그 학교에서 그 학교 어떤 교사들이 이 청각장애 아이들을 오랫동안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성폭행을 행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은폐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서 문제가 됐던 하나의 사건을 제조를 하고 있는 소설이 공지영 소설 도가니고, 그걸 또 이제 영화로 만들었죠. 도가니. 그러니까 그런 소설을 읽고 영화를 읽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개별적이고 심리적인 과정이죠. 그러나 그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본 관객들은 어떻습니까? 그 개인적인 행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유리적 분노를 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고 그 옳지 못한 행위자들에 대한 비판과 처벌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확장된다 이런 얘기죠. 개인적 차원에서의 독서가 사회적 큰 울림을 확장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실천의 행위로까지 연결되는 이제 아주 그 좋은 애가 도가니와 같은 그런 애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해석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책만 읽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 누가 이야기했는데 이름은 모르겠고, 한 권의 책만 읽는 사람은 아예 책을 읽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이제 자신의 사고를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인간도 매우 복잡하다는 존재고 이 세계 역시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권의 책이 아무리 뛰어난 누군가의 책이라 할지라도 이 복잡하다는 인간의 삶과 이 세계를 다 설명해주고 해명해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권의 책을 읽고 이 책이야말로 진리다 라고 받아들여서 이제 그 요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 그런데 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책만 읽으면 지식은 확장되는데 자기 해석의 숲에 갇혀 있을 경우가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독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런 기회가 있다면 더 좋고 그런 기회가 마땅치 않으면 이제 이런저런 글들을 좀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평론이라고 하죠. 어떤 책을 읽고 관점에 따라서 각자 다른 평가를 하거든요. 이걸 좀 골고루 읽어보면 균형 잡힌 시각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한다면 내가 이제 처음에 강의교육서에서는 이렇게 몇 차례 나누어서 모둠끼리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하나의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석을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의교육서를 만들었었는데 이번 2학기에도 불가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하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대면 강의를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서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제약이 많죠. 글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어렵긴 합니다. 자, 그런 문학 읽기는 이런 거예요. 이런 이제 단계를 받는 거죠. 감흥, 울림, 감동 이거죠. 해석, 인식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 과정이 순환적으로 상승되는 구조다 이런 얘기고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문학 읽기는 상상력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상상력. 문학은 허구죠. 허구가 뭡니까? 현실에 바탕을 두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문학의 대상이 인간의 삶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문학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는 있지만 현실 그대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의 공간을 확장해서 그 어떤 현실의 문제, 현실을 이렇게 비틀거나 하는 거죠. 이게 상상력이랍니다. 상상력. 독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활자로 된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는 글자밖에 없지만 우리 독자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어떤 인물의 형상과 그의 어떤 고통과 기쁨이라든가 이걸 상상하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읽기는 상상력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학을 읽는 사람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글을 읽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신적 경험을 겪게 돼요. 문학은 그 자체가 형상화된 하나의 상상력의 산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읽는 행위를 미적 경험이라고 미적 아름다움 경험이다 이런 얘기죠. 초월적 사유라고도 해요. 감동적 발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모두 상상력의 작용을 전제로 하는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있는 것에서 있지 아니한 것 또는 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정신의 활동이 문학의 생산과 수용 양면에 모두 작용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학은 상상력이 인간 정신작용의 고차원적 작용임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텍스트죠. 번박하게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상상력은 꿈꿀 수 있는 힘을 의미해요. 정교한 정의로 보면 세계를 재구성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럼 재구성한다는 것은 뭐냐? 있는 것을 지향하고 그걸 다시 다른 차원으로 고양하려는 의지. 자 뭐냐면 문학은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삶을 보여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다양한 어떤 경험 속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행복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억압, 현실의 억압, 제약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은 아주 행복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어떤 결핍되고 그런 어떤 존재의 어떤 고통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고통 너머로 그 고통이 해소된, 그러니까 이 디스토피아적 그런 재난적 상황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 재난적 상황이 해소된 전 세계, 어떤 세계, 유토피아적 세계를 꿈꾸는 것이 문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꿈꿀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현실의 어떤 부정적인 현실, 억압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서서 그런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의 공간이 문학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체게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몽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한 그런 그 어떤 모래성 같은 것이 아니라 모두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거예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는 얘기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확하게 직시하자, 이거. 우리를 억압하는 것, 우리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기본적인 그야말로 그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욕구를 억압하는 그런 어떤 뭐 자본의 논리든 어떤 폭력적 구조든 이런 억압적인,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리얼리스트가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그게 뭡니까? 아까 상상력, 이런 어떤 재난적 상황,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넘어서서 유토피아적 세계를 꿈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2년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을 하면서 일상이 거의 정지되고 자영업자들과 중소사업자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죠. 뭐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이 축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그런 종류의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거나 이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까미 소설 페스트라든가 이런 소설을 읽을 때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하여튼 문학은 성찰과 감동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상력의 날개를 이용해서 더 높이, 갈매기 꿈처럼 갈매기 그 조나단처럼 더 높이 비상할 것을 요청하죠. 세계를 재구성하려는 의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역동성을 창출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도쿄 올림픽에서 뭐 이제 여러 뭐 양궁도 그렇고 그런 이제 4위로 그치긴 했습니다만은 여자 배구팀이었죠. 예, 배구였죠. 김연경을 필두로 한 4위로 그치긴 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감동의 드라마. 그래서 그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서도 그 상황을 즐기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감동을 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적 조건 속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끊임없는 어떤 노력과 의지가 필요할 것인데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이 상상력에 의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 아까 내가 유토피아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세계는 낭만과 환상의 그런 유토피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 새로운 세계란 뭐냐면 각성된 세계,
각성된 세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문학은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나치는 일상의 삶을 의미 있는 각성의 차원에서 발견하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문학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반복되고 성투화되어서 의미가 상실된 그런 자동화된 일상을 불러 일깨우려 해요. 우리의 자동화된 일상을 낯설게 보게 함으로써 우리 현실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문학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를테면 자동차를 타고 시속 뭐 100km, 120km 이렇게 고속도로를 질주하면 전면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전면밖에. 도로 주변에 뭐 이를테면 그 아득하게 펼쳐져 있는 어떤 뭐 초원이라든가 논밭이라든가 이런 걸 볼 겨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속도를 조금 늦추고 간다면 우리는 그 철도변에 피어 있는 가을의 어떤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갈 수 있겠죠. 조금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나 좀 말을 하고도 좀 저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예요. 어쨌든 자동화된 일상.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거의 어떤 그 관습적인 일상, 즉 자동화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동화된 우리의 일상을 좀 낯설게 보게, 새롭게 보게 함으로써 우리 현실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읽고 어떤 책을 읽고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인물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한번 새롭게 재구성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인물과 같은 삶을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런 인물과 같은 삶을 내가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 깨달음의 어떤 차원이 열리는 것이죠. 문학을 통해서. 자, 이제 거의 끝입니다. 문학 읽기의 궁극적. 궁극적 의의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문학 읽기의 궁극적 목적은 실천. 실천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실천, 주체로서의 인간, 주체. 이것도 이제 2주차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으면서 사르트르가 말했던 실존주의 사상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실존주의란 뭐냐 이야기하면서 내가 굉장히 그러니까 강조를 많이 할 내용이 바로 주체로서의 인간, 주체. 내가 객체, 나그네가 아니고 내가 내 삶의 객체, 나그네가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데 있어서 문학 읽기는 이제 매우 큰 역할을 하는데 그냥 수동적인 독자로서의 그런 행위만 가지고 그런 태도만 가지고서는 주체로서 인간을 형성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우선 느끼고 자기의 경험과 주관을 대입해보고 객관에서 설명해보거나 평가해보고 마침내 그 세계를 자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 볼까요? 그래서 생산적 문화행위 이것도 뭔가 문학을 읽고 작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어떤 어디 봅시다. 조금 여기 가면 진정성을 본질로 하는 그러니까 비판적 지성의 구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산적 행위 그 다음에 주체적 인간의 모습을 형성하는 것 그런 실천적 삶 이것이 이제 내가 2차 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학작품 읽기, 책을 읽는다는 것의 궁극적 의의가 뭐냐 이거였죠. 비판적 지성의 구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판, 학문과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온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문학적 사유는 뭐냐면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라고 하는 비판적 질문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대학생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성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지성인으로서 어떤 비판적 지성을 갖추고 그것을 왜냐는 그러니까
당연한 듯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왜? 라는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비판지성의 구현, 실천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문학 읽기에 책을 읽는다는 것의 궁극적인 의의고 목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문학작품 읽기,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30분가량 했습니다. 자, 글만 보면, 이 자료는 뭐 제공해 주겠지만 이 글만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어떤 개념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혀 어렵지 않게 이 지금 25페이지의 PPT 자료인데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명작 고전 읽기 1주 2차 시 문학작품 글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